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의 황지원이라고 합니다. 제 제목은 변화 속 기회 중국 시장 재도약 전략이라고 했는데, 제가 작년 10월 초에도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 딱 1년이 지났는데, 한국도 1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은 중국도, 제가 중국 업무만 만 31년 했는데 정말 금년 한 해가 너무 변화가 컸다는 생각이 정말 피부로 와닿습니다. 첫 번째는 대외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도 너무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면서 4년 전 트럼프 1기 때와 트럼프 2기 때 중국이 너무 체급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제는 미국이 한 대 때리면은 중국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같이 때리고, 지금 트럼프의 특징이 약한 자한테는 강한데 강한 자한테는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꼬리를 내린 모습을 보고, 중국이 정말 강해졌구나, 이런 변화를 정말 피부로 느끼고, 그 강해진 것들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반도체를 제재하더라도 내재적으로 자기네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를 막으니까 히토리로 어퍼컷을 날릴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인 무기들을 갖춘 중국의 실력, 이런 변화들이 무섭다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저는 중국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변화한다는 것을 그냥 점진적으로 느꼈지만은, 갑자기 금년 1년 사이에 한국인 분들이 중국의 변화가 무섭다는 것들을 갑자기 금년도에 느낀 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놀람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딥시크 나오면서 갑자기 AI 얘기 나왔다가 휴머노이드 로봇 나와서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마라톤 뛰고, 그다음에 건투샵하고, 그 다음에는 자율주행 택시가 우한에서 시내에서, 우리가 지금 제한된 데 다니는 데 아니고요, 가장 번화한 데서 자율주행 택시가 진짜 무인으로 달리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드론으로 선전 같은 데서는 커피 배달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한테는 무섭기는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한국 사람들이 제일 강한 게 뭡니까? 쇼트트랙에서 코너링이 강하지 않습니까? 변화할 때 직선주로에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가속도 붙은 체급 큰 사람들한테 이길 수는 없지만은, 그게 변화하는 곡선에서는 저희가 코너링을 통해서 그래도 틈새를 파고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변화 속 기회 중국시장 재도약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한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제가 발표할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먼저 중국 비즈니스 환경 분석을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 개혁과 관련돼서는 여러 통계들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이 이미 누가 계속 고성장 시대가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10년 전에 8% 9% 경제 성장하던 고성장 시대는 끝났죠. 그렇지만 중국이 금년도에도 5% GDP 성장은 문제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보다 경제 성장 높은 데는 인도, 베트남 이 정도밖에 없는데, 저희 1% GDP 성장할까 말까 금년도 하는 대한민국이 이 중국의 저성장을 걱정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넌센스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의 GDP가 19.4조 달러거든요. 미국이 당연히 28조 달러로 제일 높지만은, 우리 19.4조 달러에서 5% 성장하면은 약 9천억 불 정도의 새로운 그 1년에 GDP가 증량이 되는 건데, 9천억 불이면 딱 어느 정도 되냐면은 터키만한 나라가 하나 더 생기는 거고, 우리가 정말 요새 제2의 차이나라고 그렇게 몇 년 동안 핫했던 베트남의 GDP 규모가 4,500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단어가 뭐냐면 대체 시장 말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중국에 몰빵하지 말라고,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인도나 베트남 같이 보완 시장을 개척해야지, 어떻게 대체 시장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힘들지만은 미국 포드도 중국에서 퇴출됐고, 심지어는 그 잘 나가던 스타벅스도 어려워서 금년도에 이미 대부분의 경영권을 중국 펀드한테 팔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미국 회사나 아니면 구미 회사들이 어려워도 철수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업 재조정, 전략 변경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해외 시장에서 중국은 상수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하고 뭘 사업한다는 거는 그건 넌센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자꾸 인도 가고 베트남 가고 이러는데, 베트남, 인도 가서 또 만날 수 있는 기업들은 또 중국 기업들이거든요. 어차피 중국에서 그 무서운 가성비로 무장한
그런 중국 브랜드들이 해외 시장에서 만나야 될 텐데 먼저 중국에서 만나서 여러분들 적응력도 하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그런 극단적인 원가 경쟁력을 어떻게 우리가 흡수를 해서 우리 제품의 브랜드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부가가치를 해서 제3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중국 시장 포기하고 딴 데 가가지고는 좀 있으면 다 중국 업체들한테 결국은 그 시장들 다 뺏길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저는 이 자리에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중국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가 지금 뭐 유튜브 보면은 황당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시진핑이 실각했다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제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진핑이 지금 3기 들어오면서 그립이 이전보다 2기 때보다 풀린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유튜브의 문제가 뭐냐면요, 클릭수만 높이려고 자꾸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초적인 이야기들, 그 근거들은 대개 보면은 뉴욕타임즈라든지 뭐 이런 권위 있는 언론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파룬공과 관련되어 있는 언론이라든지 대만의 일부 매체의 기사를 가지고 마치 진실인 양 이렇게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대한 제대로 된 시각을 못 갖고 있는데, 중국은 사실 시진핑의 그립이 약해지긴 했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고, 뭐 쿠데타니 실각이니 이런 거는 사실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넌센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안정돼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경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5% 성장하고 내년도에는 아마 중속 정도에서 아마 4.5% 정도 성장할 걸로 다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점이 이제 좀 있는데, 중국 경제를 이끄는 크게 보면 3대 축이라고 바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출, 그다음에 투자, 그다음에 소비, 이 세 개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육은 사실은 금년도가 미중 갈등 때문에 미국에 대한 교육은 줄었지만은 중국이 사실은 시장 다각화에 성공해서 11월 달까지 이미 중국이 무역 극장 1조 달러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없는 그런 수치인데, 그렇지만은 중국의 수출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한 50% 내외는 소비가 차지하고, 더 큰 부분은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은 투자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소비가 다른 나라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더 끌어들여야 되는 게 또 문제거든요. 근데 그 부족했던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중국이 투자를 통해 가지고는 GDP를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투자라는 게 크게 중국에서는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 설비 투자, 인프라 투자, 이렇게 지금 나눠볼 수가 있는데, 부동산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죽어가지고는 정말 중국에서 곡소리 나는 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대할 게 없고, 설비 투자는 지금 굉장히 많이 과잉이 돼 있습니다. 과잉에 대해서 지금 아마 내년도에는 좀 이따도 제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설비 과잉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까, 이게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도 조금 이제는 계속 이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도 여러분들 중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철도, 고속철, 항만, 공항 전부 다 전 세계에서 지금 인프라가 제일 빵빵한 나라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다 투자가 돼서 포화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이 신형 인프라라고 해가지고는 6G 뭐 전 단계는 5.5G라고 이런 거 깔고 있고, 여러분들 이제 중국 가서 만약에 여행하시면은 지금 이제 휴대폰 딱 로밍하면은 우리는 5G로 뜨는데 중국은 이제 주요한 도시에서 5GA로 뜹니다. 그래서 5G 어드밴스라고 해서 5.5G가 지금 뜰 정도로 지금 무선 통신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전기차 충전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형 인프라라고 하는데, 이런 데다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금액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소비 시장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통화를 풀어서 좀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금년도나 작년도 계속 시행했던 보조금 정책이라고 해가지고는 이국 환신이라고 해서 낡은 과전 아니면 낡은 차 새 걸로 바꾸면은 보조금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정책을 통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소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은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소비 부분에서 중국이 계속적으로 GDP 성장을 계속 이뤄나갈 걸로 계속 예상이 됩니다. 중국의 산업 환경과 관련돼서는 딱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산업 고도입니다. 뭐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가보신 분 아니더라도 안 가보신 분들도 뭐 신문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너무 많이 접해서 아마 여러분 식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요새 많이 들리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신재 생산력이라는 얘기가 앞으로도 아마 수년 동안 계속 들릴 건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고품질 과학기술 R&D를 통한 혁신형 경제 전략,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그걸 벗어나겠다는 이런 걸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1인당 GDP가 한 13,000달러 정도 되는 국가인데, 전 세계적으로 10,000달러 내외 중진국들이 중진국 함정을, 왜냐하면 중진국 함정이란 거는 10,000달러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저임의 노동력으로 수출 진흥 정책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는데, 그걸 넘어서 2만 불, 3만 불 가는 국가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걸 넘은 국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하고 대만 정도밖에 없는데,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산업들이 계속 우리 전통적인 섬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대체가면서 이렇게 산업 업그레이드 통해 가지고는 저희가 이런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건데, 중국이 13,000달러에서 고민했던 지점들이, 우리가 옛날에는 중국 생각하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싼 무슨 뭐 신발, 의류, 생활용품 이런 거 수출 대국으로 생각했었는데, 이런 것만 해서는 절대 10,000불대에서 2만 불, 3만 불로 못 가니까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고 선진국으로 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중국이 산업 구조 고도를 하지만은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과잉 생산이라는 문제에 지금 중국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철강이고 뭐고 정말 우리가 생산 캐파드 자체가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보다 정말 뭐 몇 배 이상 더 많이 그 과잉 설비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막 덤핑으로 흘러나오면서 흔히 말하는 글로벌 민폐국이 돼가지고는 우리 지금 가장 현재 힘든 데가 어디입니까? 석유화학 산업 아닙니까? 석유화학 산업 뭐 한 5년 전만 해도 뭐 연봉 1억씩 주는 뭐 이런 업종이었는데, 지금 중국이란 이런 요소들 때문에 지금 막 그 구조조정 얘기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민폐지만은 중국 자체에서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그 각 산업 내에서 지금 뭐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는 정말 뭐 적자 보면서까지 막 물건을 내놓고 막 남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 이러한 정말 악성 경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중국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정책과 관련돼서는 뭐 얘기를 드렸지만은 그 핵심은 뭐냐면요, 이미 이제 미국하고 휴전에 돼 있지만은 미국이 이제는 미국 향 수출 자체는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중국의 수출들을 더 할 수 있는 시장들을 넓혀나가는 전략과 함께, 미국의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자체가 굉장히 너무 심할 정도로 자국 이기주의라는 인상들을 해외 여러 국가에 지금 심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중국이 마치 그런 그 전 세계적인 어떠한 지원국의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이 자유무역의 소자라는 이런 이미지를 하면서 그 글로벌 통상 전략을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유리한 입장으로 계속 재편해 나가는 이런 게 현재의 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수출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는 수출 규제라든지 수입 규제를 얘네들이 미국이라든지 서방이 중국에 대해서 압박한 때 자기네들이 카운터 펀치로서 날릴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써 나가겠다는 것들이 지금 중국의 하나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히토류 뭐 이런 것들 요새 가장 많이 신문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히토류 하나만 딱 수출 막아도 거기에 히토류로 만드는 전자석이 안 들어가면 뭐 자동차 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개 다 공장들이 셧다운되고 막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아, 중국이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더 자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좀 더 휘두르는 그러한 욕구라든지 의향이 앞으로도 점점 더 강해지는 게, 그게 현재의 어떤 중국에 둘러싸여 있는 대외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수출입 현황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지금 좀 이따가 뒷장에 우리 대중 교역 현황 나오면 알겠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대중 수출 자체가 굉장히 좀 줄고 있는, 그리고 이제는 이미 재작년부터는 무역 적자 구조로 빠졌지만,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두 번째 수출 대상국이에요. 첫 번째가 대만이고 두 번째가 한국입니다. 왜 그러냐? 반도체 때문에. 지금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그냥 사가고 싶은 거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다 만들 수 있는데 반도체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반도체라는 전략적인 레버리지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기술 격차를 갖고 가는 한편 제2의 반도체에 해당되는 그러한 아이템을 만들어 나가야지만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계속적인 어떤 그런 통상에 있어서 전략적인 레버리지를 갖고 갈 수 있다는 게 우리 수출에서 제가 중국의 수출 현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고, 투자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들은 지금 해외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투자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체의 환경 자체가 너무 터프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 해외 기업들이 들어오는 건 굉장히 줄고 있지만, 거꾸로 우리 중국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하려는 이런 욕구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예전에는 중국의 해외 투자라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기술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거나 아니면 해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였다면, 지금은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의 그러한 이 라벨을 바꾸기 위해서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로 생산 기지를 많이 이전하는 형태의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현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중 교역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미 앞단에 제가 특징을 얘기했으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 자료 아마 보시면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중국 이슈 점검과 관련돼서는 이제 아까도 제가 앞단에 얘기했지만은 중국 중심에 미국과의 통상뿐만 아니죠. 그런 기술까지 포함되어 있는 패권에 있어서 중국 중심의 재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특히 여러분들 작년 아니 금년 한 해 미중 간에 정말 서로 관세 갖고 치고받고 했었지만은 현재 1년간 휴전인 상태지만은 이거는 내년도에 어떻게 풀릴지는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해봐야겠지만, 이제는 중국이 확실한 건 뭐냐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확 줄이고 좀 더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자기를 중심을 한, 예를 들어서 1대1로의 연성국들이라든지 아니면 브릭스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들과 좀 더 관계의 형성을 통해 가지고는 자기네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시장을 다각화하는 정책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우리는 이미 옛날 박정희 대통령 그때는 아니면 전두환 대통령 그때쯤 5차 5개년 계획으로 다 끝났지만, 중국은 현재까지도 15차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계속, 물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그러한 중장기 경제 계획 플랜들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보면은 우리 좌측 하단에 보이는 이 장표를 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중국 공산당이 건설된 1921년에서 100년째 되는 해까지는 대강 먹고 살 수 있는 그냥 중진국 정도의 국가를 만들도록 하고, 중국이 딱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돼 있는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는 정말 미국 이상가는, 아니면 미국에 필적하는 경제적인 강대국 아니면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게 중국의 장기적인 플랜인데, 그런 것들을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거기까지 나가려고 하면 앞으로 19차 5개년 계획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것들이 계속적인 플랜들이 나오고 있고, 금년 13초 5개년 계획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뭐냐면은, 그전까지는 소비라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중시한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이 계속 촉진해 나갔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중국에서 이거는 작년에 설명 안 했던 내용이고, 왜냐면 이거 금년 1년 사이에 갑자기 많이 중국 관련돼서 나왔던 용어 두 가지가 이건데, 하나는 반내권에서, 내권이란 거냐 안으로 움츠러들다 아니면 악성 경쟁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 내에 너무 과잉 투자가 되다 보니까는 각 기업들 간에 그냥 투자가 너무 많이, 설비 투자가 너무 많이 돼서 과잉 생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1년에 한 3천만 대의 차가 생산이 되고, 그 중에서 50% 이상이 전기차라고 있는데, 상당수의 전기차는 아예 팔리지도 않아가지고 0km 인 상태에서 중국처럼 나와가지고 다른 나라로 수출되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지, 중국의 기업들 중에서
아주 그냥 내부적으로 멍들고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악성적인 경쟁을 막겠다는 게 중국의 지금 앞으로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는 아마 상당히 많은 그러한 어떤 산업 구조 조정 정책이 나올 것 같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레드테크라고 해가지고는 중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AI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지금 일부 반도체 정도 빼놓고는 지금 대부분의 그러한 산업에서 정말 전 세계에서 기술을 지금 리드를 해 나가는 국가가 됐고, 그런 것들을 지금 레드테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몇 달 전에 KBS에서 나온 뭐 공대에 미친 중국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엔지니어들이 무한정으로 쏟아 나오는 중국이 앞으로도 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R&D 자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 레드테크의 그러한 어떠한 경쟁력은 앞으로도 더 강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이제 뭐 중국 시장에 대한 강점, 약점 이런 것들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시장에 우리가 진출해야 될 분야들을 B2B 영역, B2C 영역, 그다음에 ICT하고 서비스 영역, 마지막으로는 수출만 볼 게 아니고 중국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용할지,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대중 수출 무역 구조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한중 간의 기술 격차가 역전이 돼버린 부분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전에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주로 투자와 관련돼 가지고는 여기 진출해 있는 현대차나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그런 원부자재 수요가 이 수출 잡혀 있었던 게 부분이 큰데, 우리 지금 대중 투자가 줄고 있고 이미 기존에 투자했던 기업들도 비즈니스 규모가 쪼그라들거나 아니면 뭐 이런 베트남이나 인도로 막 이전하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 우리 대중 수출에서 B2B의 소부장이 지금 수출이 굉장히 반도체 빼놓고는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소부장 업체들은 이제 그 전에 한국 투자 기업에다 팔던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 기업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 기업들이 어디냐?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전정특신이라고 해가지고는 중국에서 떠오르고 있는 그런 혁신형 기업이었는데, 전정특신은 여기 소개를 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는 기업들을 전정특신이라고 얘기하는지 아마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알 것 같은데, 그럼 왜 전정특신이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 기획은 하이어리니 무슨 뭐 이런 데는 대기업들은 이미 자기네들 그 아랫단에 있는 공급망 전체가 내재화돼 있어가지고는 웬만한 기업들이 거기에 끼어들기가 힘들어요.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도 특히 국유기업일수록 국산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전정특신 기업들은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거는 전정특신 작은 거인 기업, 우리 지금 리틀 자이언트 기업이 한 10,000개사, 금년은 13,000개까지 늘었는데, 요 정도 규모만 되더라도 매출, 한국 매출로 해서 일주일에 한 3조 정도 되는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계속 발전하는 기업이고 계속 R&D를 해야 되고, 자기네만의 공급망을 계속 구축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중국 기업들을 거래를 하려고 하면 그 기업이 믿을 만한 업체인지 성장성이 있는 업체인지 이것들을 저희가 판단하기 힘든데, 전정특신 기업들은 이 중국 국가에서 어떤 그 회사의 재무적인 사정이라든지 R&D 몇 % 투자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해서 지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한테 보면은 믿을 수 있는 기업, 이런 신뢰도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정특신 기업과의 협력을 저희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에서는 굉장히 그 중시를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조선, 뭐 신에너지 자동차, 환경 이런 분야에서 금년도에도 여러 사업을 했었고 내년도에도 여러 사업을 할 예정이니까, 저희가 전정특신과 관련돼 있는 이런 우리 B2B 영역에 있어서의 그러한 공급망 진입 사업들 앞으로도 계속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 특히 B2B 영역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 참가하셔가지고는 중국 전정특신 기업들의 공급망에 들어가면서 장기적인 어떤 사업 파트너를 만날 수 있게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2C 영역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너무 중국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진 게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렇지만 이거 쾌락 안신 전략은 제가 만든 거고, 제가 계속 뭐 어디다가 뭐 신문 기고문도 쓰고 뭐 이런 건데, 이건 뭐냐면 제가 31년 중국생 업무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물론 그 전에 잘 돼 있던 우리 뭐 설화소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만 매출 떨어지고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디 화장품들이 나타나고 뭐 또 새로운 어떤 우리 뭐 패션 아이템들이 중국에서 히트치고 이런 것들도 또 꾸준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중국 기업들이 부족해 있는 문화적인, 한국과의 문화적인 어떠한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기업들이 잘 공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성공 사례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저는 이제는 쾌락 안신 4개로 한번 나눠봤는데, 쾌는 뭐냐면은 트렌디함입니다. 우리 중국이 뭐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무슨 이제 애국 소비한다고 해서 뭐 중국 크게 써 있는 뭐 리닝
티셔츠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 애들도 다 글로벌하게 정말 트렌디한 옷들 패션 입고 싶은데 그 중에서 이러한 흔히 말 힙한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국 거를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한국에 한번 걸러주면은 그게 우리한테 더 많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MLB라든지 이런 모자들 우리가 라이센스 받아서 그게 중국에서 모자 엄청 많이 팔리는데 이런 식으로 트렌디하면 우리가 잘할 수가 있고, 락이라는 건 뭐냐면은 펀 엔터테인먼트. 왜냐면 우리 아무리 막아도 한국 이 컨텐츠 많이 보거든요. 중국 문화가 한국 문화보다 확실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펀적인 요소는 저희가 한국이 현재는 물론 컨텐츠가 막혀 있지만은 우리 무슨 IP 캐릭터를 이용한 어떤 파생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여기 나온 거는 뭐냐면은 우리 중국에서 슈퍼 히트작인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도 중국 사람들이 매운 것을 잘 못 먹으니까 이거를 자기네들이 챌린지를 통해 가지고 이 매운맛을 어떻게 응용해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레시피들을 이렇게 재미있게 막 해서 우리 SNS 통해서 이 마케팅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펀한 요소들을 저희가 마케팅에 쓴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할 수 있는 면이 있고, 아니라는 건 뭐냐면은 조금 하이터치 뭐 센서티브한 뭐 이런 건데, 뭐냐면 여러분들 중국 가면 굉장히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뭔가 뭐 피가 번쩍한데 딱 막상 이렇게 접해 보면은 뭔가 5%가 부족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중국이 아직도 전체주의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하나하나의 어떠한 그런 그 미묘한 이 니즈를 잘 만족을 못 시켜줘요. 근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제일 까다로운 소비자 만족을 시켜주려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오면은 보통 어디 뭐 많이 가냐면은 우리 올리브 영화하고 무신사하고 그다음에 다이소 많이 가서 올다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이소에 있는 생활용품들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근데 그거를 기획하고 디자인한 거는 한국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획력은 한국이 아직까지도 낮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중국하고 차별화할 수 있고, 다음에 뭐라면은 믿음입니다. 중국은 아직까지도 뭐 식품 위생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제품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선식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래도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거 신뢰 문제를 가지고 중국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고, 제가 실제 2007년도 칭다오에 있으면서 첫 번째로 우리 신선 우유를 수출한 거를 제가 했었는데, 그게 그전에 중국의 멜라민 우루 파동 났을 때 중국 우유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그걸 파고들어서 제가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묶어서 쾌락안신 전략을 쓴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지금 4대 주력 소비층이라고 해가지고는 신중산층, 그다음에 MZ 세대, 그다음에 우리 돈 많은 실버 세대, 그다음에 중국도 이제 지금은 만 원이거나 아니면은 아예 결혼을 안 하는 이런 세대들이 많아서 단신 가정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과 관련돼서는 정말 여러 가지 파생, 뭐 펜용품이라든지 아니면 1인 가구를 위한 뭐 우리 즉석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K 라이프 스타일로 해서 중국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품 개발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한국은 온라인, 오프라인 뭐 이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중국은 지금 한국보다 유통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커머스라고 해가지고는 우리 왕홍이라고 해서 인플루언스 마케팅도 굉장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SNS 커뮤니티 마케팅에서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뭐한데, 블로그에다가 어떤 제품의 평을 통해 가지고는 그거들을 통해서 나 사고 싶네 하면 그게 뭐 구매로 이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마케팅이 잘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 브랜드력이 없는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광고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이럴 때 이런 매체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자꾸 어떤 좋은 평들을 만들게 함으로써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판매를 촉진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저희가 중국에 있는 19개 무역관들이 각각의 서로 다른 유통망들에 입점을 시키는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국의 주요 유통망에 입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AI, IT 수요 관련돼서 중국
판에서도 스타게이트라고 해서 여러 군데 지금 데이터 센터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 뭐 쿨링 섭이라든지 여러 가지 솔루션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서비스와 관련돼서는 지금 중국에서는 일반 우리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흔히 말하는 가벼운 어떤 손 안 대는 의료 미용 수술부터 시작해서 실버까지 해서 그 크게 봐서 대건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의료 산업도 발달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찾아가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캐릭터 상품이라든지 이런 건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에서 이제는 우리 중국 시장을 단순하게 시장으로만 볼 게 아니고 중국 시장의 강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휴대폰 공장을 해주에 있던 걸 다 뜯어서 저 베트남을 갔지만은 아직까지도 4천만 대 중저가 휴대폰은 중국의 윙텍이라는 데다가 ODM을 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제품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게 정말 끊을 수 없는 낙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중국의 생산 능력을 활용해서 한국의 브랜드라든지 한국의 어떠한 그 저희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얹어서 팔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면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이난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하이난이라는 데가 금년도 12월 달로 저희가 본관이라고 해가지고는 아예 한 성 자체가 홍콩처럼 별도의 그런 관세 지역으로 독립되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난이 면세기지가 돼가지고요. 여러분들 지금 인천공항 보면은 면세점들이 한 몇 년 전에 있던 게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들이 안 사가요. 하이난 가면은, 하이난에서는 중국 국내지만은 하이난 가서 면세하면은 1인당 10만 위에 한화로 2천만 원까지 면세를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거기서 면세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면세 기업들이 9개가 있고 거기에 계속 우리 한국 기업들 이 면세점에 넣을 수 있는 브랜드 제품들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회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이난 자체가 우회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의료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인증을 받으려면 힘든데 하이난 같은 데는 그런 인증받는 게 쉽기 때문에 일단 하이난에서 먼저 인증 없이 우리 의료기관에서 써보도록 하고 거기서 레퍼런스 받고 시장성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증받아서 대륙으로 저기 이 본토로 나가는 전략, 이런 우회 전략으로 하이난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관할인 광주무역관에서도 자료도 만들고 앞으로 설명회도 할 거니까는 하이난을 어떻게 이용할지 여러분들 잘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